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19년 오늘 날짜가 1월 27일이네요. 예, 당연히 일요일이니까 차트는 변한 게 없습니다. 금요일 이후로 어제 27일, 28일, 26일 오전에 채팅창을 통해 가지고 간단하게 시장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리더라고요. 1시간이면 될 줄 알았는데 2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고 또 빼먹은 것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예, 제가 1시부터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서 12시 20분에 그 후다닥 하고 그냥 마감을 해버렸어요. 질문도 못 받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중간중간에 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런 건 또 깜빡 잊고 지나가고 나중에서야 생각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보강해서 그리고 또 어제 참여하시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참여하셨더라도 그 보강 자료와 그리고 또 복습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채팅창을 보면서 쭉 한번 읽으면서 보강해야 될 부분들은 좀 보강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주봉 460주선 입니다. 뭐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건 차트를 좀 보면서 바닥을 찍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난 10월하고 12월 폭락장을 경험을 했는데 제 생각으로는 버냉키 쇼크 2001년도 버냉키 쇼크라든지 그 후에 버냉키 쇼크와 그 다음에 미국의 신용 강등이 있었죠. 2011년도인가 그럴 겁니다. 12년도인가. 그때보다 사실은 강도가 훨씬 더 셌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때보다는 당연히 덜했지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덜했지만은 그 이후로 따진다면은 요번에 급락장은 가장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급락장이지 않았나.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급락장을 한 번씩 겪게 되면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남으신 분들 있죠. 주식시장에 남으신 분들, 주식시장을 떠나셨던 분들은 좀 공격적일 수 있어요. 공격적일 수 있는데 주식시장에 계속 남아 계셨던 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왜냐면은 또 떨어질까봐. 이게 굉장히 어렵죠.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차트를 갖다가 좀 간단하게 좀 보면은 봐드린 게 일단 코스피 이제 주봉인데 코스피 주봉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416으로 되어 있는데 460으로 설정해 놓는 게 맞습니다. 460으로 제가 좀 바꿔 놓을게요. 보시면은 461선에서 그 460주선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06주선이네요. 306주선. 근데 이게 306주선보다 360주선이 아마 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 찍어준 거는 그때 당시 제가 360주선을 봤거든요. 일봉은 완전히 이제 거덜난 상태였고, 월봉에서는 60개월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 제가 지난 번에 세 개의 구간으로 제가 토요일날 나눠드렸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이렇게 세 개의 구간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락과 여기 하락, 그 다음에 여기에 옆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설명을 드린 거였는데요. 자, 이때 당시 나온 것들은 1번 구간은 10월 시작과 함께 미국 연준의 금리 문제로 인한 폭락세가 시작됐다면 2번 구간에서는 미중 무역 전쟁의 극대화와 함께 신용 등의 반대 매매, 그러니까 수급 문제죠. 수급 문제로 인한 투매가 터져 나왔죠. 그리고 이 3번 구간은 미중 무역 전쟁과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즉 4분기 실적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11월과 12월 기관 투자자들 혹은 국민연금의 포트 변경과 함께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매년 일어나는 일이죠. 최근에 몇 년 동안 이러한 수급적인 영향까지 겹쳐서
이렇게 해서 개별주들이 상당히 좋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자, 아마 이 부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예, 연준 의장이 금리를, 자, 이 전까지의 상황은 뭐였냐면요. 시장에서는, 그래, 좋다. 12월 금리가 과연 오를 것이냐. 오를 것 같다. 그런데 내년 금리 인상은 웬만하면은 2회였으면 좋겠다. 그걸로 버틴 구간이에요. 예, 9월까지는. 그런데 이 연준 의장이 뭐라고 그랬죠? 12월 금리 인상 거의 기정사실화 해버렸고, 그 다음에 2019년도 금리 부분에 대해서 4회까지 인상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자, 이거를 갖다 설명을 드리려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뭐 미국의 유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물가 지수를 잡는데 좀 비현실적이죠. 그죠? 예, 비현실적이죠. 소비자 물가가 막 장바구니는 정말로 겁나 죽겠는데 소비자 물가는 1% 올랐다, 2% 올랐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 연준이 가장 많이 보는 비중을 가장 많이 두는 게 바로 휘발유 가격이래요. 휘발유 가격. 휘발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치솟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 가지고 이제 경기가 너무 과열이다 혹은 침체다 이걸 판단해 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 혹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연준에서 발표한 거는 내년에 4회도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죠. 이것 때문에 장기금리와 단기금리 차이가 축소가 되죠. 예. 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되면서 뭐가 나왔었죠? 예. 폭락장이 왔습니다. 금융위기. 그리고 리먼이 파산을 했고, 이런 폭락장이 왔습니다. 이걸 한번 겪고 난 뒤에 여기에 대한 겁을 굉장히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기 금리가 오르고 장기 금리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내년에 폭락장이다. 10년 만에 금융 위기가 온다. 이제 이런 소리가 지난 2012년 봄, 늦봄, 초여름부터 지속되어 왔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폭락장이 1차적으로 왔죠. 그런데 미국은 여기 폭락장이 1차적으로 오고 그리고 나서 옆으로 기어주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2차로 왔어요. 뭐냐면은 요 부분, 요 두 번째 이 급락 부분은 뭐였냐면은 말 그대로 이제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뭐가 있었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예, 중국이 타격을 받게 되면은 중국이 타격을 받으면 우리나라 경제도 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논리가 들어오면서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같이 동조화 현상으로 하락을 했죠. 근데 이 하락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신용이었죠. 신용. 자, 이게 신용뿐만이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디 신용만 문제였겠습니까? 그죠? 신용만 문제가 아니에요. 자, 뭡니까? 예. 그, 신용이 12조 원에 육박했었죠. 요 전까지. 예. 그런데 신용이 점차적으로 줄긴 줄었는데, 추후에 이런 신용 부분과 함께, 주식담보대출, 뭐, 대주주들의 주식담보대출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왔었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굉장히 큰 자금이 있죠. 예, 스탁론까지요. 이렇게 수급이 꼬이다 보니까 미쳐버리도록 빠졌죠. 이때 당시. 예,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한 현상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은 옆에서 흘러주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장은 폭락장을 갖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1차와 2차였었습니다. 그래서 잘난 척 한 번만 더 하면은 기술적으로요. 그냥 기계적이면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조정까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작년 7, 8월에. 하지만은 이때 당시 주가가 하락한 거는 그냥 우려감이었지 정확하게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확정적인 게 없었어요. 기대감과 우려감이 팽배했었던 시기였는데 이때 당시는 어땠었죠?
쌍바닥 찍었는데 내림폭이 이때랑 비교했을 때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위기는 그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기계적입니다. 삼중바닥을 기대할 게 아니라 3061선 혹은 361선 이탈하면은 종목이든 지수든 일단 내려놓는 게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10월 4일인가요? 3일인가요? 그때 그냥 저희 인포라 회원님들 중에서 일부 회원님들이랑 같이 계속 이렇게 있었거든요.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 그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냥 정말 어쩔 수 없는 종목 빼놓고는 다 날리시라고. 예, 그 상황이 아니라고. 기술적으로 보나 지금 시장 상황으로 보나 다 날릴 때가 됐다고. 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종목 빼놓고는 다 날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케이스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문제, 미중 무역 전쟁과 그다음에 중국 경기 침체 그리고 국내 경제 상황이 심상치 않다 뭐 등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때 당시의 요인은 뭐였습니까? 여기는 국내 내적인 부분이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 부분, 중국 경기 침체와 우리나라 경기 침체 이거에 대한 부분이 가장 컸어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는 뭐죠? 예, 이건 뭐죠?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예. 예.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려면요. 기존에 하락했던 부분을 갖다가 해소해야 돼요. 종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예,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해소된 부분이 뭐죠? 해소된 부분이 미국 연준 문제가 해소됐죠. 예, 금리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연준 의장들의 일부는 오히려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 한 차례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까지 그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전환하는 그런 의장까지도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러한 공격적인 게 아니라 보수적인 그러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고 있죠. 지금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은 중국 경기 침체 부분과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아직까지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자, 다만 수급적인 부분은 분명히 해소가 일부 어느 정도 다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그죠? 수급적인 부분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12월 지나면 끝이에요. 올해 12월에 또 다시 올 겁니다. 예. 자, 보통 연말과 연초에 진행되는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 변경, 이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악의 실적, 4분기 실적도 어닝 시즌과 더불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적으로 확산되고 있죠. 예. 그런데 해외 쪽을 보면요. 해외 쪽을 보면은 나스닥 종합으로 그냥 봐드릴게요. 여기 10월 달에 우리나라는 좀 틀리게 크게 급락하지는 않았지만은 12월 달에 폭락세를 겪었어요. 이 폭락세는 뭐죠? 예. 공매도, 얘네들도 수급적인 문제로 빠졌다고 그랬죠. 얘네들이 수급적인 문제로 빠지니까 우리나라는 뭡니까? 이미 선반영했다. 우리 수급으로 이미 다 빠졌어 라는 논리가 성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많이 안 빠졌던 거예요. 지수가. 자, 중요한 것은 반등을 해주느냐. 자, 이 부분이잖아요. 자, 어느 정도 뭐 금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될 개연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럼 그 뒤에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미중 무역 전쟁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는 가정하에 현재 지수를 각 구간으로 대입해 보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요, 730포인트, 코스피는 2230포인트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요. 자, 해소가 됐지만 미국 하반기 경제 문제가 남아있죠. 미국 하반기 경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과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침체. 예, 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봉합이 확실하게 해소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경쟁하에 결국에는 예, 지수가 전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소되지 않은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 해소되지 않으면요, 지수 안 오릅니다. 우리나라 증시요, 외국인 자금이나 기관화 장세가 2009년, 2010년, 11년 이때 구경시켜줬죠. 그리고 그 전에 2006년, 7년? 예, 요때 기관화 장세를 구경시켜줬습니다. 그 뒤로는 기관화 장세가 거의 없었어요. 여튼 기관과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뭘 보고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이 G2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G2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인가? 과연 미중 무역 전쟁이 일단 잘 협상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정치인들이 우리 잘 봉합됐다라고 그 뉴스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발표만 기다리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G2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뭘까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요 부분. 자, 그 부분은 저 밑에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끄집어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예, 바꿔서 해드렸는데,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예, 미국 경제 문제와 중국의 경제 문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전에 블로그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강달러의 약달러 전환입니다. 자, 달러 약세는 곧 위안화 그리고 엔화 강세로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설명드린 거예요. 자, 제가 자료를 좀 찾아놨어요. 자료를 찾아놨는데 여기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입니다. 예. 달러가 약달러로 전환이 됐습니까? 전환된 듯 싶은데요. 실제로 이거를 1년으로 보면요. 자, 이게 지난해 4월부터 강달러로 전환해가지고 전체적인 추세는 뭡니까? 예, 살아 있습니다. 강달러 추세는 살아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요. 이 강달러가 약달러로 전환이 돼서 어떻게 90달러 이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추세 전환은 기본적으로 어디죠? 기존 저점을 갖다 깨주면서 내려와주면 일단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구나. 92, 3달러, 3, 4달러까지 93, 4달러까지는 내려와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죠. 즉 지금 현재 요만큼 며칠, 3개월로 좀 볼게요. 요거 며칠 빠졌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느냐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걸 추정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 보시면 1월 대략 언제입니까? 5일, 6일? 이때 1월 9일이죠. 1월 9일 날 94.79달러. 달러 인덱스가 뭐죠? 예, 달러 인덱스라는 거는 그 달러 가치를 세계 주요 6개국의 통화와 비교한 지표예요. 그래서 보통 유로와 그다음에 엔, 일본의 엔, 그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그리고 스웨덴의 크로네인가요? 크로네였나? 뭐 그렇고, 그 다음에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하나는 캐나다, 캐나다 달러죠. 캐나다 달러와 총 6개의 이런 국가들의 환율과 달러를 갖다가 비교한, 해서 평균치를 낸 게, 달러의 가치 평균치를 낸 게 바로 이제 달러 인덱스라고 하거든요. 자, 이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기존 저점이 여기 보시면은 일단 95달러 이하로 내려가야지, 이거 추세적으로 약달러가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그걸 기다려야 돼. 그 전까지는 쌍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약달러로 추세 전환됐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기다리시면 돼요. 하나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잘 봉합이 됐다. 두 번째는 달러가 약세로 전환이 됐다. 그 약세는 적어도 얼마예요? 94.5달러 이하로 달러 인덱스가 빠지기 시작했다. 라면은 일단 시장에서 여러분들이나 시장 주체들도 이거 약달러 전환된 거 아니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94.
98달러 이하로 빠지는 거. 예. 특히 90달러 이하 때 92달러, 3달러 요 이하로 빠지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이거 옛날 이야기로 꼬집어 드리는데 제가 여기 채팅창에도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냐면요.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죠? 중국은 제조국가입니다. 예, 제조. 자, 유럽은 원래 제조국가였죠. 제조국가였는데 이 제조국이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제조국이 일본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및 중국으로 온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좀 중국보다 한 20년 정도 빨랐죠. 그 다음에 뭐로 갑니까?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인도나 이쪽으로 가게 될 겁니다. 동남아. 자, 이게 대륙간 산업 이동설이라는 거거든요. 요것도 결국에는. 자, 제조국이 가장 힘들어하고 위험스러워하는 게 뭐죠? 그걸 어디서 배웠냐면은 잃어버린 20년 혹은 잃어버린 30년을 촉발시킨 일본의 프라자 합의였습니다. 일본과 독일,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과 독일을 상대로 프라자 합의라는 거를 강요해서 결국에 프라자 합의에 도장을 찍었죠. 그 찍은 뒤로부터 약 한 30년 동안 잃어버린 경제 30년을 보냈습니다. 일본은. 자, 근데 독일은 잃어버린 30년, 20년은커녕 2, 3년도 없었어요. 그런 게. 자, 이거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거 1분이면 말씀드리거든요. 저도 뭐 당연히 책 보고 배웠죠.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굉장히 보수적인 운영을 정책을 했어요. 정책적으로, 경제 정책적으로. 그래서 산업별로 미국향 수출 물량을 10%로 제한을 하고 있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10%로. 그래서 독일 차들이 잘 보시면요. 미국 시장에서 이상하게 크게 시장 점유율이 없어요. 여태까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독일의 명차들이 미국 시장에서 이상하게 말해요. 일본의 렉서스는 미국에서 뭐 1위, 뭐 2위, 뭐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안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책적으로 규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운영을 해요. 즉, 얘네들은 2차 세계대전과 1차 세계대전의 범죄국가? 범정국가? 뭐라 그러죠? 하여튼간 그 국가로서의 책임을 지고요. 그에 대해서 경제, 이쪽 부분에 대해서 살려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대 자기네들을 과시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시장을 갖다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특히 미국향에 대해서는 그 산업 물량의 산업의 생산량이 100이다. 수출이 100이다 이러면 생산량인가요? 수출량일 거야, 아마. 100이면은 그 중에서 10 이상은 절대 미국에다가 수출을 못하게끔 규제를 꽉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프라자 합의를 똑같이 도장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최악으로 치달았는데 독일은 건재했습니다. 자, 이와 함께 그러면은 일본은 그 프라자 합의라는 게 뭐죠? 환율이었죠. 환율을 찍어내린 거였죠. 즉 일본이 1970년대 프라자 합의가 있기 전까지 몇 년 전까지는 고정환율을 갖다가 미국으로부터 허용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풀었거든요. 환율을 갖다가 뭐죠? 뭐냐면은 이제 엔저 효과죠. 엔저 효과를 톡톡히 보면서 했는데 프라자 합의에서 강제적으로 야 너네들 환율 올려. 우리 환율 떨어뜨릴게.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고 엔화 가치를 올리겠다 이겁니다. 이걸 강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제조국이잖아요. 수출 위주의 국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악의 경제 상황을 본 거죠. 자, 얘네들이 이거를 프라자 합의를 안 했을 수 있었을까요? 기축통화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이다 보니까 뭐냐면은 미국에서 찍어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경제학 쪽 전공하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 깊숙한 것까지는 모릅니다. 그냥 책 보고 우와 그렇구나. 이야 대박인데. 요거 조금 더 깊숙이 올라가면은 뭐 1950년대 뭐 이제 한국 전쟁 터질 때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까지 이어지면서 일본이 구체적으로 어떤 걸로 경제 성장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있어요.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핵심 특허 기술, 전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정말로 특허란 특허, 정말 알짜배기 특허만 일본에다 무상으로 다 제공했대요. 40몇 개인가.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자동차, 그 다음 철강, 이런 부분들까지 석권을 한 거예요. 조선,
IT, 그러니까 전자, 전기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기초화학 이런 거 굉장히 일본이 잘하죠. 원래 잘한 거 아닙니다. 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강한 겁니다. 일본 애들이 더 발전을 시켰죠. 미국 애들이 나중에서야 그걸 가지고 후회했어요. 호랑이 새끼 키웠다고. 그래서 프라자 합의를 찍어내린 겁니다. 중국은 이걸 봤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내수보다는 수출 위주로 운용을 해가면서, 즉 전 세계 제조업 1위 기업, 제조업 1위 국가로서 톡톡히 누리고 있죠. 이 부분을. 자,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수출하는 기업, 수출하는 나라가, 즉 중국의 위안화의 가치가 뭐죠? 떨어지면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즉 환율이 떨어지면 위안화가 상승을 하면은 당연히 좋은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일정 선을 오르면 뭡니까? 미국이부터 또 제2의 프라자가 나올까봐 겁내는 거예요. 항상 그걸 겁냅니다. 그러니까 지준율 인하를 계속하고, 그래서 돈을 풀고 여러 가지 삽질을 하죠. 그리고 적극적인 개입도 합니다. 그 선이 이제 700 몇십이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네들이 아무리 중국 애들이 잡는다 하더라도요. 잡는다 미국의 강달러가 지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위안화의 가치는 하락합니다. 가치 하락, 즉 위안화 환율은 상승하게 돼요. 그러면 위안화 약세가 지속된다는 겁니다. 겁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전 세계 시장, 전 세계 경제, 환율 시장의 자율적인 그런 부분이죠. 로직이죠, 로직. 그러다 보니까 중국 애들은 가장 겁나는 게 유가 상승과 강달러예요. 즉 위안화 가치가 뭡니까? 하락하는 겁니다. 겁나죠, 이게. 자, 제2의 그 경기 침체, 유가 상승 경기 침체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미국은 달러 약세 전환으로 경기 회복을 깰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 최대 수입 국가고, 미국은 어디에요? 중국으로부터 대규모 수입을 해주는 그러한, 중국으로부터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이기 때문에. 그죠? 달러 약세로 전환하면 오히려 미국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약세면 중국 위안화는 강세죠.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출하는 국가로서 뭡니까? 부정적이지만 어느 일정 선상의 달러 위안화 위안화 강세는 용인해 줄 수 있어요. 오히려 환율이 안정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그다음에 내수를, 그 기간 동안에 내수를 활성화시킬 수 있죠. 더군다나 중국이 자꾸 제시하는 거는 뭡니까? 야, 미국 너희들 물건 우리가 이렇게 사줄게. 계속 그러고 있죠. 살려면 뭐예요? 살려면 뭡니까? 위안화 강세가 더 유리합니다. 그죠? 위안화 강세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서 이 G2 문제는 결국에는 약달러입니다. 달러 약세. 달러 약세가 나온다면 시장 주체들은, 전 세계 시장 기관 투자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이제부터 양국가가 합의전상에서 어느 정도 일치를 봤다. 물론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다툼을 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전체적인 거, 그러니까 뭐 관세를 갖다가 막 높이면서 전쟁을 하는 거, 보호무역 전쟁을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상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다려야 돼요. 두 가지를요. 그렇게만 된다면 시장은 안정적으로 해서 기존의 흐름이 있었던 이런 자리 위로 올라갈 개연성이 상당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뭐냐면은 어디냐, 그 부분이 뭐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 중기로 봤을 때 1월 순매수 금액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죠. 3조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2조, 제가 찾아보니까 2조 8천억대도만요. 2조 9천억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나갔던 외인들이 들어오는 물량일까요? 나갔던 물량들이 아닐 겁니다. 자, 지금 이 지수를 꼬집어 올리는 주체는 외국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자금의 성격이 패시브냐, 아니면 액티브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 액티브
액티브와 그 다음에 패시브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게 저도 안 거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했어요, 제가. 안 거는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작년 초에 알았나? 에이씨, 찾아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게 액티브구나, 이게 패시브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인지를 했는데, 액티브는 말 그대로요, 적극적인 펀드를 운용을 하는 겁니다. 위험 자산에다가, 즉 주식시장에다가 운용을 해요. 즉 얘네들은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매매가 잦습니다. 거래 시기도 짧고요. 요거를 갖다가 액티브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럼 패시브형 펀드는 뭐냐면요, 지수 추종 펀드예요. 즉 장기 투자자 개념의 자금입니다. 요 최근에 강하게 외국인들이 이 지수를 갖다 끄집어 올리면서 뭐죠? 자금이 들어오고 있죠. 이거에 대한 증권가에서도 논란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리포트들 보면은 패시브인 것 같다. 아니다. 아직까지는 미중 무역 전쟁이 합의된 것도 아니고 국내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어디 이게 추세냐, 추세적으로 계속 갈 거라고 보이냐. 액티브형 펀드 자금이다. 외국의 액티브 펀드 자금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패시브보다는 액티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단기적으로 들어왔으면 단기적으로 또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패시브도 일부 있겠지만은 당연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액티브형 자금이, 여기서 들어왔던 자금이 나가면은 패시브는 남아있겠지만 액티브는 뭡니까? 빠져나가면서 지수가 하락을 하겠죠. 그죠? 그거를 기관 애들이나 아니면은 액티브 자금이, 패시브 자금이 받아줘야 돼요. 근데 이걸 받아주면서 뭡니까? 결국엔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논리로 제가 이제 조정이 나올 겁니다. 결국엔 조정이 나올 거예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산전하기 때문에 이제 이 논리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빼먹은 거예요. 이 자료로 해서 빼먹은 자료를 갖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뭐가 있냐면은 국내 문제입니다. 국내 문제예요. 이 국내 문제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네이버든 다음이든 어디든 간에 경제 관련 뉴스를 보면 뭐죠? 부동산 관련 많이 나오죠. 부동산 정부가 엄청나게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참 거시기하게도 통계학을 전공했어요. 제 나이 때 통계학과가 전국에 몇 개 대학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 같지만, 많이 늘어난 것 같지만은,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전국에 통계학과가 한 10개 남짓 됐었나? 통계학 전공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래서 통계를 조금 알아요. 조금, 학부생이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사회 나와가지고 요거를 갖다 많이 이용하는 직업을 택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압니다. 조금. 지금은 다 기억도 안 나고 잃어버렸지만은. 근데 이거는 매번 뉴스에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나라 통계가 잘못됐다고 그러죠. 특히 정부, 통계청에서 정부에 유리하게 통계 수치를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최근에 이런 거 있어요. 남자분들 육아휴직 가는 거, 그게 전체 비중에서 10몇 프로까지 올랐다라고 정부가 발표를 했죠. 통계청에서. 이거 말도 안 되죠. 실제로 뜯어보면 1%대밖에 안 됩니다. 1%인가 3%밖에 안 됩니다. 참 이런 게 좀 아쉬워요. 이런 게 좀 아쉽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요, 최악이죠. 정부는 숨기고 싶습니다. 정부는 숨기고 싶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최악입니다. 맨날 나오거나, 이게 보수 쪽 신문이냐 아니면은 진보 쪽 신문이냐, 이걸 떠나가지고 분명히 제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거 그닥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그닥 그렇게 신경 안 씁니다. 제 개인적인 사정이나 이런 부분들 말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말합니다. 망했습니다. 회사요. 정부 규제 때문에 망했습니다. 정책 때문에. 홀라당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급여 하나도 못 가져가고, 알바하면서 집에다가 이제 생활비 겨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고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냐면, 저 같은 사람 지금 부지기수로 많아요. 경기 굉장히 안 좋아요. 아무리 통계학자나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 쪼개기 알바. 그 예전에 메뚜기 알바라고 그랬죠. 여기서 메뚜기 알바 뛰고, 그러니까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여기서 알바 뛰고 또 저쪽 가가지고 알바 뛰고, 요거를 하는 애 친구들이 있었어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메뚜기 알바가 아니죠. 메뚜기 알바가 일상화됐습니다. 왜냐면은 최저임금과 뭐 주급 뭐 휴일 뭐 50개 그것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안 쓰죠. 얘네들은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저쪽으로 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더 벌려고? 아니요. 기존만큼이라도 좀 벌려고. 어떻게 해서든. 근데 그런 자리조차도 별로 없다고 그러죠. 난리가 난 겁니다. 예, 난리가 났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정부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자, 그러면서 정부는 자꾸 부동산을 누르려고 그럽니다. 자, 부동산 누르면은 자산 가치가 떨어집니다. 우리 같은 이러한 국민들의 자산 가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부동산에 대한 자산 가치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크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보면은, 읽어보면은 부동산에 대한 이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자영업이 많다라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출 국가라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지금 보세요. 부동산 누르고 있죠. 그리고 알 겁니다. 아니까 저러는 거예요. 아, 자기네들은 아닌 척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 경기에 힘쓰겠다 이제는 올해부터는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인정을 한 거죠. 결국에는 그 부분을, 경기가 예사롭지 않다라는 거로. 그죠? 그럼 살려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럼 뭡니까? 주식시장 날려버려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예, 주식시장 날려버려야 됩니다. 국민들이 까인 자산을 갖다가 어떻게 해서든 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을 살릴 수밖에 없어요. 날린다라는 건 우상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살릴 겁니다. 자, 이것과 함께 아까 강달러, 약달러 이런 부분 얘기했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중국도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졌을 때, 자, 말 그대로 대세 상승조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그러면 정권 유지 못해요. 안 그러면 정권 유지 못합니다. 정권 유지라는 건 뭐 탄핵이나 이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 예, 다시 잡아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그죠? 그분은 다시 잡아야 돼요. 예. 지지율 떨어지는 거 보셨죠? 20대에서. 예. 그러니까 다시 잡아야 돼요. 예. 그럼 다시 잡으려면 뭐라도 하나 살려놔야 됩니다. 더군다나 저희 같은 우리 일개 개미들,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일개 개미들 뭡니까? 예, 그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제가 참 직종을 여러 가지 가졌었는데, 예전에 한때였습니다. 한 2년 반 정도 하다가 말아먹은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옛날에 뭐였냐면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의외죠. 그래서 회원님들 중에 아시는 분들 많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떠들어와서. 근데 옷장사를 하면서 느낀 게, 돈이 좀 꽤 많은 도매상들이 좀 있었어요. 예, 돈을 많이 버신 분들. 그분들 말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한나라당 지금 무슨 당인가요? 뭐 무슨 당인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간 그 보수당 있죠. 예, 보수당 욕하고요. 민주당을 갖다가 막 이렇게 막 띄워요. 예, 보면은 이렇게 제가 지역 감정 부추기는 거 아니에요. 전 전라도나 경상도 아닙니다. 예, 서울 사람이고요.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예, 충청도 분입니다. 그래서 뭐 여튼간에 전라도 분들은 이제 민주당 계열, 그 다음에 이제 그 경상도 분들은 한나라당 계열 쪽, 보수당 쪽 이쪽을 갖다가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실제로 선거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돈 있으신 전라도 분들이 한나라당을 많이 찍더라고요. 한나라당을. 이거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왜 그런가라고 했더니 전 몰랐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니까 이제 좀 잘 알겠더라고요. 뭐냐면은 민주당이 원체 이 규제 개혁 탑하다 뭐다 해가지고 하는데, 오히려 이렇게 경제를 죄죠. 돈 있는 사람들을 죄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있으신 분들이 이런 게 싫은 거예요. 안정적인 게 좋은 겁니다.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나이를 먹고 막 이러니까. 예,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경상도 전라도 이거 상관없더라고요. 돈 있으신 분들. 예, 중산층에서 그 조금 상단에 있는 중산층들 있죠. 그분들부터 그 윗분들은 보통 이제 말은 쓰면 그렇게 하셔도 투표는
아니신 분들이 많으시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렇다라는 거, 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아마 주변에 보시면은 그런 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자, 뭐 어찌됐든 간에 살려놔야 됩니다. 안 살려놓으면 안 됩니다. 뭐 주식시장이라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최근에 코스닥이니 아니면 뭐가 어쩌니 어떤 산업을 살리겠다. 수소차요? 저 할 말 많습니다. 수소 부분에 대해서. 수소차. 정부가 진짜 이 수소차에 대해서 뻘짓거리 하는 거 웃겨요, 진짜. 정말 웃깁니다. 정말 웃겨요. 왜 웃긴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도 드리겠죠. 지금 해드릴까요? 말 나온 김에. 하여튼간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를 갖다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식시장이라도 살려놓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자산을 올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부동산과 주식을 갖다가 죽인다? 죽는 거예요. 현 정부로서는. 정부로서는. 근데 여기에 중국의 엄청난 투자, 인프라 투자, 내수 활성화 정책 이런 부분들에다가 미국의 약달러 전환, 달러 약세 전환 이것까지 반물해주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봉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 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또 한 가지를 해드렸습니다.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부분은 주시장 활성화 이 부분을 빼먹었죠.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뭔 얘기가 나오냐면은 대만 얘기가 나옵니다. 대만 얘기. 아마 뉴스 보신 분들 이 뉴스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봤거든요. 오늘 아침에.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푸젠칭화가 이제 UMC인가요? 대만의 UMC 이게 파운드리 업체죠. 파운드리 업체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가지고 푸젠칭화인가 뭔가 얘네들이 디램을 갖다가 디램 개발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낸드 쪽을 개발을 하고 있었고 낸드랑 서버 디램인가요? 이쪽을 개발하고 있었고 또 칭화윤이 얘 손자회사급은 이게 낸드였나? 아, 이게 낸드구나. 낸드고 이쪽은 서버 디램 해가지고 총 3군데 업체가 있는데 이 디램이 망가졌죠. 그래서 말이 많죠. 말이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하는 업체는 폭스콘입니다. 폭스콘은 대만 기업입니다. 그죠? 대만 기업이에요. 자, 전 세계 1위입니다. 자, 그리고요. 전 세계 1위, 대만의 대표적인 1위 기업들이 몇몇 개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어디죠? 회사명을 잃어버렸다. M50개인데 파운드리 세계 1위. 파운드리 아시죠? 파운드리 세계 1위. 이 업체도 대만이 1위입니다. 즉 대만이 기존의 디램 시장을 잃어버리면서 디램 시장을 삼성과 하이닉스에 다 뺏겨버리면서 어디에 집중을 했냐면 파운드리나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에다 집중을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는 어디 쓰이느냐? 대부분 다 미국 업체들입니다. 미국 업체들 때문에 컸어요. 싹 다. 결국에 조립하는 것도 결국엔 파운드리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조립해주는 것도 파운드리의 일환입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세트 업체의 이거 조립 공정이니까 결국에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미국 업체들 없으면 얘네들 다 나갔어랍니다. 구조가 그래요. 미국 업체들 없으면 대만 기업들 싹 다 날아갑니다. 말 그대로 풍지박살 납니다. 풍지박살 나요. 폭스콘이 최근에 어떤 뉴스를 했냐면은 중국에 있는 공장들 상당수를 갖다가 인도로 옮기는 걸 적극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굳이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얘네들. 근데 옮기겠다고 적극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첨단 산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 타격을 주겠다라는 미국의 의지죠. 그리고 얘네들은 미국이 아니더라도요, 미국의 정부가 그렇게 강요를 안 하더라도요, 이미 겁내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알아서 U50개, UMC인지 뭔지 이 50개의 업체가 푸젠칭화인가? 걔네들로부터 바로 철수를 했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일 거예요. 자, 애플이 여기 이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AP 두뇌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두뇌 CPU입니다. 이 부분만 맡기지 않아도 얘네들 바로 점유율 추락합니다. 애플만 빠져도요. 애플이 마음먹고 폭스콘이 아니라 제3의 기업에다가 일부 물량을 갖다가
돌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죠? 예, 아장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그 분위기만 만들어줘도 알아서 대만 애들은 길 수밖에 없어요. 알아서 대만 애들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잔뜩 눈치를 보고 있고요. 이미 그런 흐름이 조금씩 간파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뭐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가 뭘 하고 있습니까? 삼성전자가 자꾸 재작년, 작년 그리고 재작년까지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재작년입니다. 2017년 상반기 때 파운드리 산업을 좀 키우겠다라고 해가지고 얘네들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전 세계 3위 업체인 미국 업체와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조인 업체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 뭡니까 그거 그 네덜란드 그 무슨 공정에 들어가는 되게 비싼 장비 있잖아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거 도입한다고. 예, 그게 뭐죠? 왜 기억이 안 나지? 예, 그런 용어들이. 일단 그 장비 도입해가지고 전 세계 최초로 갖다 운영해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넓히겠다. 이렇게 작전을 짜면서 원래는 시스템 사업부에 속해 있던 파운드리 사업을 갖다 완전 독립 사업부로 만들어 버렸죠. 예, 완전 독립 사업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파운드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작년부터 자신만만하게 이런 말을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뭐냐면은 일단 2017년은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적극적으로 높여서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이며 일단은 2위까지 치고 들어가는데 별 문제 없을 것이다. 이 기술만 이용하면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2018년부터 갑작스럽게 세계 1위, 우리는 세계 1위 할 겁니다. 계속 이런 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미중 무역 전쟁에서 찡겨 있는 이 대만 업체들이 지금 앞으로 깨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국의 IT 산업, 제조글기 2025 쪽 보면은 최첨단 산업들이 다 있습니다. 이 최첨단 산업들 중에서 이 기술을 끌어온 애들이 어딥니까? 대부분 다 대만 애들입니다. 다 대만 애들이 다 줬어요. 여태까지. 이거 미국 애들이 모를까요? 우리 같은 일개 개인 투자자들도 뉴스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얘네들이 항공이니 이게 뭡니까? 요번에 달 뒷표면에 들어갔다 어쩌다 가지고 막 하고 난리가 났죠. 예. 미국이나 소련들 보면요. 소련에서 날리는 우주선 있잖아요. 우주선. 예. 예. 우주선 맞잖아요. 예, 우주선이나 아니면 인공위성 중에서 상당수의 부품들이 대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죠? 시스템 반도체로 해도 대만 애들이 파운드를 해가지고 공급한 걸 거고요. 맞죠? 예, 기술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그 부분을 통해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거 중국에 다 줬을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거 얘네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뭡니까? 알아서 잔뜩 기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깨갱할 수밖에 없어요.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한국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시시하고 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예. LCD 부분은 하이닉스에서 LCD 사업부가 있었죠. 예. 삼성과 맞짱 뜨고 있었던. 그렇죠? LG 디스플레이가 아니에요. 예. 하이소닉인가? 하이 모시게이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BOE가 인수해 갔죠. 예. BOE가 2002년인가 몇 년도에 BOE가 인수해 갔습니다. 지금 제일 큰. 그죠?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BOE가 폭발적으로 컸죠. LCD 부분은. 그런데 이건 그렇다 하지만은 나머지 부분들, 최첨단 산업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대만 애들이 상당수 많이 줬을 겁니다. 대만 애들이 웬만한 공장들 다 중국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예. 대만 애들이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논리에 따라서 삼성 애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삼성 그룹이 이 파운드리 산업, 시스템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차기 성장 동력으로 딱 방점을 찍었습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하고 있죠. 작년 말부터. 그거 아십니까? 제가 여기다가 뭘 해놨냐면요. 나와봐라. 뭘 해놨냐면은 여기 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삼성전기 신규사업
PLP 적자에도 파격 승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예전에 유메카 회원님이나 아니면은 인프라 회원님들은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세요. 뭐냐면요. 제가 11월과 12월만 되면은 꼭 그런 관련 기사들 꼭 체크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려드렸었습니다. 뭐냐면은 임원 승진 인사 건에 대해서 항상 올려드렸어요. 그 회사에 그 다음의 전략이 임원들의 경력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어디 임원을 갖다 방점을 찍어서 그쪽 임원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갖다가 집어넣느냐 아니면 집중적으로 파격 승진을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부가 날아간 적이 있어요. 이거 예전에 어떤 동영상 에이스테크인가 뭔가 그 종목을 통해서 설명드렸었죠. 예. 파운드리 작년에 파운드리 쪽 이쪽 부분에 대해서 파격 승진을 해줬습니다. 말 그대로요. 파운드리를 굉장히 많이 키우겠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그러면 그건 뭡니까? 예, 파운드리 산업의 UVS인가요? USB? 뭐 있죠? 왜 UV인가? 하여튼 네, 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지 하여튼가. 예, 그 기술 하나 믿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죠? 이뿐만 아닙니다. 삼성전기의 PLP 이 부분입니다. PLP 이거 전 세계에서 삼성전기만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이죠. 네페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 두 군데밖에 없어요. 자, 이거를 위해서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기네 생산 시설, 그 맨 마지막 단계 하는 테스트, 웨이퍼 테스트 부분이나 이런 테스트 부분 장비도 뭡니까? 그 테스나로 옮겨줬죠. 그러면 테스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이 들어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반기부터. 그러니까 테스나도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막 오르죠. 네페스는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비교를 해드렸어요. 낙수 효과가 비교가 있어요. 해드렸습니다. 하지만은 네페스가 삼성전자의 수혜를 보지는 않습니다. 간단한 논리죠. 다만 네페스는 원체 공격적이 좀 깨작깨작거리는 편이고, 그리고 또 거래량이 원체 없다는 거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달려들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논리로 따졌을 때 앞으로 반도체, D램 반도체 외에 어쩌면 파운드리, 근데 이게 파운드리나 시스템 반도체가 사람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서, 그죠? 예, 전통적인 제조업은 아니라서 그게 좀 문제일 뿐이죠. 여튼간에 대한민국의 경제의 한 축으로 D램 반도체만큼의 한 축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계속 얘기를 하죠. D램 반도체 절대 죽지 않습니다. 파운드리 저희가 세계 1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대통령님 앞에서. 그게 다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것과 함께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뭐 이런 부분도 제가 여기서 쭉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그 부분은 제가 좀 뒤에 2부에서 진행을 하고요. 여튼 간에 지수 부분은 그래서 항상 배우셨잖아요. 이게 조정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 181선에서 아마 조정 나올 겁니다. 여기서 잘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좋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거 진짜 정말 적극적인 매수 단계로 보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하고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 조정이 나오잖아요.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항상 달러 부분, 약달러 전환인지,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제, 요게 봉합이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앞으로 딱 보시면 돼요. 앞으로 1, 2개월, 2, 3개월 동안. 그러면은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까지의 주가 흐름은 강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정책, 주식시장을 갖다가 파일을 키우려는, 그리고 정부가 대대적으로 산업을 키우려는, 그런, 투자와 지원을 하려는 그러한 의지를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관건은 아까 그 두 가지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소차 문제, 그죠? 이 수소차 문제, 그 다음에 삼성전자 D램,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더라? 수소차와
그 다음에 삼성전자 D램 부분, 또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잊었네요. 할 데 없고 세 가지를 준비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유민아빠였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